네, 안녕들 하셨어요? 네. 한번 박수를 쳐요. 또 시작할까요? 뭐 그냥 두서 없이 지리 얘기도 했다가 역사 얘기도 했다가 인물 얘기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인물 얘기 좀 할 거예요. 그래 이제 대전에도 역사적인 인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꾸 이런 걸 하면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의 대전을 자꾸 생각하는 거야. 지금의 대전을. 그래서 대전에 뭐가 있냐 이렇게 자꾸 묻는데 이제 1학기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지금의 대전 땅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회덕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진잠이라는 동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이야, 현. 부목군현에서 현. 그러니까 회덕현, 진잠현. 현은 면보다 좀 큰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그러니까 여기는 회덕이라고 하는 동네, 진잠이라고 하는 그저 제일 작은 동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다 뭐예요? 여기는 그냥 조그만한 촌동네. 여기는 쉽게 말해서 면소재지. 그런 데가 있는 거고 조그만한 동네는 있을지언정 도시화돼 있는 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회덕이 있고 진잠이 있어. 근데 이제 역사의 인물이 만약에 여기서 태어났다. 그냥 대전으로 보는 거지 뭐 지금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큰 도시가 발달을 해서 거기에 취락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거기서 인물이 날 가능성도 그만큼 큰 거죠. 그리고 그 나름의 지역사회에서 행색해 나가는 뭐 영향력 있는 사람, 뼈대 있는 가문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인물이 나올 확률이 크니까. 그래서 굳이 지금의 행정구역상 대전 권역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요만큼이 대전이었고 요만큼이 대전이었고 지금 현재 이만큼의 대전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태어난 사람이 옛날엔 대전의 인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대전의 인물이다. 뭐 이런 것도 웃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그 행정 권역 안에 있는 범위를 중심으로 한번 보자고요. 누가 있는지. 뻔해요. 매도 없어요. 매도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나서 자란 고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전 와서 지금 사는 기간이 훨씬 길어요. 고향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으니까. 그 뒤로는 뭐 시내 나와서 살았으니까 밖에 나와서 산 시간이 훨씬 길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뭐 큰 인물이 됐어, 가령. 그럼 대전에서 뭐라 그래요? 대전 사람이라고 그러지. 우리 고향 동네에서는. 뭔 소리냐, 거기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렇듯이 흉악범이 만약에 어디 출생이냐면 거기 그거 아니라고.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고 서로 미룰지 모르지만 역사적 인물은 서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거야. 자, 보시자고요. 일단 누가 있는지 한번 대충 보시자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뭐 삼국시대부터 도시화가 돼서 굉장히 그 유명한 도시가 됐던 지역이 있는가 하면 대전은 근대 도시예요. 100년밖에 안 된 도시란 말이에요. 자, 우선 박팽년 선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박팽년. 이름이 범상치 않죠. 팽년. 저 팽자가 뭔고? 어디서 보긴 본 자인데 나도 찾아봐야 되겠네. 호가 취금원이에요. 이분은 몇 세기 사람이에요?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그렇지. 15세기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내가 시대순으로 뽑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대전 땅에서 내세울 만한 고대 시대나 중세 시대 인물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 취금원에 대해서 보시자고요. 취금원 뭐예요 이게? 호죠. 호인데 이 끝에 이건 이제 마루 헌자, 집 헌자인데 이 호를 붙이는 방법은 많습니다.
호를 붙이는 방법은 다양하고 많은데, 이렇게 뒤에다가 집과 관련된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당, 집당자, 무슨 헌, 무슨 재, 집재자, 집재자, 집당자, 뭐,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암자나, 뭐, 이렇게, 응?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거를 당호라고 불러요. 당호. 그 사람이 사는 집을 부르는 거야. 아, 정약용 선생이 여유당에 살더라. 그래서 여유당이라고 부르는 거야. 또 누구? 한명회가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살더라. 압구정 한명회예요. 그 서울 압구정동이 우리 조선 역사를 통해서 신하 중에 가장 세도가 셌던 사람을 꼽으라면 한명회예요. 왕을 쥐락펴락했던 사람이고, 세조 때 이제 그 공신으로 가서 그 뒤에 뭐 세문 단세 예성 예종 성종 때까지도 사실 성종도 왕의 그 번호표를 앞번호를 딴 사람이 아니고 뒷번호 받은 3번 번호 받은 사람인데 한명회의 사위여서 왕이 된 게 성종이에요. 그 정도로 이 한명회가 셌어. 그 한명회하고 이제 그 같은 시대, 이 사람이 좀 선배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 이름에 그 뒤에다가 집재자, 집당자, 집헌자 이런 걸 쓰는 거를 당호라고 불러요. 당호. 이렇게 쓰죠. 당호. 부를 호자죠. 집을 가지고 사람을 부르는. 그러니까 뭐 왜 저기 그 대추나무 댁, 뭐 쌀인문 댁, 뭐 이렇게 시골 가면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듯이 그 사람이 사는 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민들은 뭐 아까 말했듯이 뭐 감나무 댁, 뭐 이렇게 했고 양반들은 그걸 한자로 고쳐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취금원이라는 것은 취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술에 취했다는 건데 금은 뭐예요? 거문고 금자예요. 거문고에 취해 있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자 하나 져놓고 거문고 튕기면서 그 거문고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멋스럽게 이제 자기 별명을 저렇게 지은 거지. 박팽년 1417년. 그러니까 태정태세에서 태정태, 태종 때에 태어났어요. 회덕현 출생. 회덕현 출생이니까 똑 떨어지는 대전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세조 때 사망을 해요. 어쩌다 죽었어요? 그렇죠. 단종이 12살 때 왕이 됐나? 그래서 힘이 없는 거지. 지켜줄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삼촌들은 이빨 송송한 삼촌들이 시글시글하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왕이. 그러면서 이제 그 김종서, 황보인 이런 대신들한테 이제 문종이 죽으면서 부탁을 하죠. 내 아들 좀 잘 부탁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권을 가지고 왕이 클 때까지 이제 이걸 그 왕실을 지켜주겠다라는 명분으로 이제 실제로 실권을 잡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수양대군이 어떻게 했어요?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철퇴로 때려 죽여버렸죠. 그리고서는 자기가 실권을 잡지. 그리고서는 한 2년인가를 자기가 영의 정도 하고 뭣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실권을 갖고 왕을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왕 노릇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계속 가려고 했던 건지 아닌 게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왕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울고 싶은 애기 뺨 때려줬지. 그래서 이제 대의 명분을 중요시하는 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야 저거 안 되겠다. 저 세조를 몰아내고 단종을 다시 복위시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발각이 되죠. 발각이 돼서 그 관련자 수백 명이 죽어요. 수백 명이 죽는데 그 중에 아주 그 뭐랄까 앞장섰던 사람. 그래서 잔혹하게 죽는 사람들. 이 6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사육신. 사육신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사육신 대보세요. 유흥도, 아이즈, 예, 성삼, 예, 예. 이계. 이게 예, 그리고, 유성원. 요즘 들어가 있는 김문기가 요새 들어오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김문기는 원래 사육신이 아니었는데 요새는 이제 그 김문기를 넣어서 칠신이라고 하느냐 아니면은 유응부는 애매모호하다고. 예, 유응부는 세조한테 참혹하게 당해서 죽은 게 아니라 자기가 자결을 했다고 그러는 것 같죠 아마. 그래서 유응부를 빼고 김문기를 넣느냐 뭐 이렇게 여러 논란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걸 우리가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여튼 이분은 단종 복위 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됐다기보다는 내부에서 밀고를 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극형을 당했죠. 아주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문신이면서 성리학자고 세종 때 아주 그 석학이었어가지고 집현전 학자셨죠. 그리고 18년간 집현전에 근무해요. 집현전은 뭐야? 알다시피 최고의 석학들을 모아놓고 학문을 발전시키던 기관이죠. 그래서 우승지, 승지는 뭐예요?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에 있는 거예요. 승지는. 도승지가 비서실장이고, 뭐 좌승지, 우승지 뭐 해가지고 그게 이제 대통령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통령을 측근해서 모시는 사람들. 형조 참판을 했다는 건 뭐예요? 법무부 차관 정도를 한 거죠. 차관 정도를. 그리고 충청도 관찰사도 하셨어. 충청도 관찰사를 했으면 이때 당시는 어디에서 근무했을까요? 충주에 있는 거죠. 전기니까. 충주에 있으면서 여기 충청 남북도 전체를 관장하는 관찰사였어요. 예문관 재학. 예문관은 뭐 문화관광부 정도 되겠죠. 예조가 문화관광부고 예문관은 뭐 하여튼 그 학문과 예술을 부흥시키는 뭐 그런 관청이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재학. 재학이면 뭐라 그래요? 뭐 이렇게 학자인 거죠. 예, 예. 사육신의 한 명. 단종 복위 운동 했던 거고요. 모진 고문을 받다가 옥살을 했는데 거열 찢어 죽였다는 거예요. 그쵸, 능지처참인데 예, 육시라를 했다는 거죠. 육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저 밧줄 하나 매고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소 5마리가 끄는 거야. 이렇게 밧줄을 당겨가지고 소 5마리가 사람 살아있는데 소를 몰아서 끌어내면 사지가 다 찢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능지처참이라고 하고 거열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육실알놈 하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이게 살을 찢어낸 놈이다. 육실알놈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욕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목을 효수했어. 효수했다는 건 뭐예요? 목을 잘라갖고 목을 높이 걸었다는 거죠. 자 봐라. 반역하는 놈들은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서울시내 제일 잘 보이는 데다 목을 걸고 사지를 팔도 전역에다가 뿌렸대. 얼마나 잔인해. 아유, 나는 사극 같은 거 보면 막 사람 지지고 아유, 난 아주 징그러워 그런 거. 아버지가 박중림, 형제 박인년, 박기년, 박대년, 박영년, 아들 헌과 순 모두 멸문지화를 당해. 다 죽였어. 이 사람이 영모죄를 했다고 해서 형제를 다 죽이고, 아들도 다 죽이고, 아버지도 다 죽이고, 삼족을 멸한다 그래. 아래로 위로 그냥 다 죽여버리네. 그리고 형제들, 이 사람들, 영년, 뭐, 기년, 이 사람들의 아들, 딸들은 다 뭐야? 노비가 되는 거야. 하루아침에. 양반치, 대권세에 있는 집안에서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참. 근데, 그 고문을 하면서 계속 기회를 주죠.
그러지 말고 내 말 들어. 나한테 충실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신숙주처럼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이제 살 수 있는 건데, 아, 싫다. 나 죽겠다.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멸문지화를 당한 거죠. 그러면 이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예. 훌륭한 사람이고 학문적으로도 대단히 높았던 사람인데 결국은 멸문지화를 당했죠. 회덕 사람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대전 사람인 거죠. 그 보건전문대 그 앞에 쯤 가면 박백년 유허라고 있어요. 이게 비석 하나 서놓은 거. 거기가 탄생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대전의 인물 맞습니다. 박백년. 그 다음에 이제 동춘당은 아무리 찾아도 사진을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어. 다른 사람들, 웬만한 사람은 사진이 그림으로 나오는데 동춘당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동춘당 했으니까 뭐예요? 집당자 써서 당호라고 그래요. 당호. 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당호도 있고 아호도 있고. 아호는 뭐예요? 그냥 아름답게 부르는 이름. 아호, 당호, 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양반이 문전공일 걸 아마? 그런 건 시호라고 그래요. 시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 문전공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뭐 시호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람 하나 있지. 충무공. 네. 김시민 장군도 충무공이에요. 국가에서 내려주는 시호도 있고. 자, 1606년이니까 아까 이 양반이 1400년대 사람 아니에요. 이보다 한 200년 후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조선 후기로 보는 거죠. 후기로 들어간 거죠, 이제 이 정도면. 그래서 선조 때 출생해서 현종 때 사망을 하죠. 문신이면서 성리학자. 동방 18년. 이게 중요해요. 서울 가면 그 종묘, 저도 못 가봤어요. 종묘라는 데가 있어요. 그죠? 거긴 뭐예요? 왕의 위패와 영정을 모셔놓고 매년 거기 제사 지내는단 말이에요. 그걸 종묘라래요. 종묘. 종묘. 그 이제 종묘에다가는 말 그대로 왕을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문묘라고 있어요. 문묘. 문묘는 종묘하고는 개념이 다른 건데 이제 그 서울에도 아마 어디 성균관 쪽에 문묘가 있을 거예요. 성균관 쪽에 문묘가 있고, 이 문묘는 뭐냐면 왕은 아니지만 신하 중에 정말 그 업적이 대단하고 학문적인 성과가 대단하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이 조선 시대는 무슨 교의 시대예요? 유교 유학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뭐 그 공을 세우는 이런 사람들은 말고 유교적 그 가치가 뚜렷하고 유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유교의 목표는 뭐죠? 불교의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내가 부처님이 되는 게 목표예요. 내가 깨달음을 통해서 득도를 해서 부처님이 되는 게 목표야. 부처님 우리 아들 서울대학교 가게 해주세요가 목표가 아니고 내가 깨달아서 나도 부처가 돼서, 이게 불교예요. 그러면 유교의 목표는 뭐예요? 성인이 되는 거예요. 깨달음을 해서 정말 성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 그래서 그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따로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서원의 향교에 배양을 해놓고 모셔놓고 전국에 있는 유생들이 매년 제사를 지내주는, 그걸 문묘라고 그래요. 문묘.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서원이나 향교를 가든 18명의 18현이 있어요. 18현. 현을 이걸 쓰나? 아, 어지련자 이거 쓰겠구나. 그래서 18현, 18명의 대단한 학자. 어디에? 동방에. 동방이 뭐예요? 우리나라.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동방이라는 거예요. 나라 방자 써서. 우리나라에 보면 동아, 동방 뭐 이런 게 다 중국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동방의 18현, 동방에 우리나라에 18명의 아주 대단한 학자를 배양해놨는데, 물론 그게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우리 스승님을 넣자 빼자 해가지고 막 피나는 전쟁을 벌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18명을 배양해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이 18현은 주로 조선 사람들이에요. 근데 조선 이전에도 있어요. 조선 이전의 사람은 누가 있냐면 일단 설총이 있어요. 이두를 만든 원효대사의 아들, 요석공주의 아들 설총. 이 사람은 스님의 아들이었지만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설총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두를 만들어서 이제 한자를 갖다가 한글 발음으로 이렇게 적은 이두 문자, 그걸 만든 사람이 설총이죠. 설총하고 그 다음에 최치원, 고은 최치원. 이 사람도 당나라 유학 가서 뭐 우리나라 그 학문을 막 널리 자랑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도 유학자였죠. 당시 때는 불교 국가고 불교가 국가적인 이념이었지만 유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최치원, 그 다음에 예? 예, 안향.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들여온 사람이죠. 안향. 그 다음에 정몽주, 포은. 요 정도까지가 이제 조선 이전 사람들이고, 조선 이후에는 뭐 김종직, 김종직 들어가나? 김숙자, 정여창, 이연적, 율곡, 퇴계, 네, 정암이 조광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들어가요. 율곡, 퇴계 들어가고, 송시열, 송준길, 그 다음에 이들의 선생인 김장생, 그 아들인 김집, 이런 사람들이 18명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천년 역사에 18명을 뽑았으니까, 뭐 장관을 했네, 국회의원을 했네, 무슨 영의정을 했네 보다 이 18현 안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영광인 거예요. 선비들한테는. 그 18명 중에 한 명이니까 학문적으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래서 18현 중에 한 명이에요. 우리나라 18명을 뽑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그리고 송시열하고, 난 몇촌인가를 그렇게 찾으려도 못 찾겠네. 그냥 숙질간이라고만 나오는데, 1년 차이 나요. 이분이 1606년이고, 이분이 1607년이니까 1년 차이고, 같이, 여기도 어디에요? 회덕 사람이에요. 회덕 사람. 근데 이제 그 회덕, 지금의 그 선비마을 아파트 단지 있고 한 데 있잖아요. 거기 송촌동. 그 근처에 회덕종에 그 근처 그 중리동, 읍내동 그쪽을 기반으로 살았던 사람들인데, 둘 다, 이제 자기네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건 맞는데, 둘 다 어떻냐면, 낳기는 그 동네에서 안 났어요. 낳기는 그 동네에서 안 났다고. 이분은 서울 출생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여기 와서 동춘당 짓고 여기서 이제 살림하고 살았지만, 일단 여기가 대대손손 살았던 데는 맞는데, 여기가
자스트 태어난 데는 아니란 말이에요. 서울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한국 주자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대전은 우암이 워낙 그 나무가 크고 그늘이 크다 보니까 우암에 좀 가려있지. 양송이라 그래요. 송시열, 송중길. 양송. 워낙 유명한 두 송씨다. 그리고 이제 노론의 영수. 이거 설명하려면 무지하게 길은데, 노론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지금으로 치면 항맥이면서 정당이에요. 정당인데, 노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집권한 정당이에요. 그리고 가장 권력을 아주 뭐랄까, 이렇게 쥐락펴락했던, 거기에 영수였어요. 물론 송우암이 영수였고, 이분도 이제 쌍벽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대충 얘기해 드렸듯이 이 충청도에서 노론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론이 조선 200년 동안을 집권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뭐 어느 지역의 어느 당처럼 아주 완벽하게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그런 당인데 대단히 보수적이었죠. 색깔 자체가. 그래서 주자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랬어요. 근데 이 송우암은, 송시열은 대단히 그 칼 같은 성격. 자기를 인정하지 않거나 배반하거나 자기와 다른 사람, 항맥과 생각이 다르고 정치적인 컬러가 다른 사람은 배척하고 죽이고 아주 그냥 그 단교하고 그래요. 근데 이 양반은 그렇지는 않았나 봐요. 남인들, 소론들과도 포용력 있게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나 봐요. 송우암은 안 그랬어요. 송시열은 아이고 남인이 뭐예요? 남인이 장희빈파. 여기 노론이 인현왕후파. 그랬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옛날에. 그래가지고 숙종 때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뺏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소론은 뭐예요? 소론은 송시열의 제자 중에 윤증이라고 있어요. 화평윤씨 윤증. 그래서 명제, 여기 노성면에 가면 명제고택 있고 뭐 명제, 그 명제가 송우암의 제자인데, 제자고 아버지하고 윤선거라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송시열하고 친구예요. 근데 윤선거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 가서 여러 선비들끼리 야 이거 우리 만약에 여기 저 누구지? 오랑캐지 저 청나라 애들 우리가 여기 점령당하고 하면 우리 깨끗하게 다 죽자. 그래가지고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았어. 죽을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윤선거의 부인도 죽었어요. 부인들한테도 야 우리 다 죽자 그랬거든. 근데 부인도 죽고 친구들도 죽었는데 그 사람은 안 죽었어. 그래서 나중에 윤선거를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송시열이 배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윤선거가 죽었어. 그러니까 윤증이 또 그 우암의 수제자였거든. 제일 똑똑했어. 그러니까 지 아버지 친구고 스승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묘비문을 좀 써달라. 묘비에 그랬는데 이제 송시열이 거기다가 묘비라는 게 어떻게 해? 죽었으면 아름답게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예,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비겁하다. 별로 멋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쓰니까 다시 써주세요. 아니다, 난 멋있다. 똑같이 써주고, 똑같이 써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윤증하고, 송시열하고 갈라서요. 그래서 노론이 되고 소론이 돼. 근데 이제, 송시열은 소론하고 아주 척지고 살았는데, 이 양반은 그래도 남인, 소론, 이런 사람들하고도 폭넓게 그러니까 아량이 좀 넓었다는 거죠. 김자점 원두표를 탄핵했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장인 정경세. 정경세의 사위인데, 유성룡은 남인이었죠. 유성룡은 남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성룡 남인의 제자 있던 사람, 이 사람도 남인 계열이었겠죠? 이 사람의 사위가 됐으니까, 하여튼, 좀, 뭐랄까, 이렇게 포용적이었나 봐요, 성격이. 저도 이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동춘당이라는, 당호를 썼던 거죠. 우암도 마찬가지예요. 더우구자를 썼는데, 더우구자가 아니다. 이게 무슨 구자지? 송나라, 주희, 여러분이 주자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호가 회암이에요. 회암. 그래서 주자를 흉내내서 요 암자를 쓰는 호가 유행했었어요. 회자를 쓴 사람도 있어. 그 회제 이연적 같은 사람은 회자를 앞회자를 따서.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그만큼 주자를 사랑했던 사람이죠. 아주 그냥 주자에 푹 빠져 살던 분이죠. 이분도 아까 보다 동춘당보다 1년 늦게 태어나셨고 숙종 때 이 양반은 몇 년에 들어가셨어요? 62년. 아니. 이 양반은 현종 때 들어가셔서 72년도에, 여기는 89년도에. 83세에 돌아가셨어요, 이 양반. 83세에 뭐 했어? 사약 먹고 죽었어요. 정읍에서. 아무튼, 대전과 관련된 어디서 이제 뭐 대전학을 한다, 대전의 인물을 어쩐다 하면 무조건 이 양반 얘기만 하다 끝나. From 우암 to 우암. 우암 얘기만 하다 끝나. 뭐, 향교나 뭐, 어디서 무슨 뭐, 인문학 뭐 한다고 그래서 가보면 맨 그 할아버지들이 우암 얘기만 해. 그러다가 끝나. 그래서 그만큼 뭐랄까, 지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뭐 정치적인 제일 최고봉에 섰던 사람이 예를 들어서 JP라고 치면 지금도 막 JP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JP가 가졌던 영향, 이건 탈도 안 난 거야. 이 양반은 그냥 이 밑에 자기가 끌던 그 정치 군단에서는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그냥 독보적인 존재야.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송자라고 그래요. 송자. 맹자, 공자, 노자, 주자 하는 그 자자를 붙여주는 거는 학문적으로 최고봉이었던 사람들한테 져주는 자자 호칭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송우암만 자자를 붙여요. 물론 학문적으로도 대단했던 양반인데, 그 밑에 뭐 제자들이 워낙 쟁쟁하니까. 그래서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3000번 이상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람이 송우암이에요. 이 양반도 이제 노론의 영수를 했죠. 그리고 18년, 이 양반도 18년에 종사되셨죠. 효종의 복림대군 시절에 효종의 스승이었죠. 그리고 복림의 아들 현종을 세자 때 가리켰고, 왕사라죠. 왕사, 왕의 스승. 한국 주자학의 대표적인 인물이고, 학자라기보다는 정치가 이미지가 강한데 학문으로도 대단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봐보세요. 80 몇 년을 사는 동안에 26세까지 옥천 구룡리, 저기 금강유에서 뒤편이에요. 동이면 그쪽. 거기서 26살 동안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옥천에서 뭐라 그래요? 옥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대전에서는 뭔 소리냐. 대전 사람이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전통적인 이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서는 아버지 고향이 고향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죠? 그래서 대전 회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의 역사와 인물을 이야기할 때
이 양반 빼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여튼 파란도 많았었고 참 이야기도 많고 그 대신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로 사랑도 많이 받고 미움도 많이 받는 사람이에요. 호불호가 엇갈리는 거죠. 대단한 학자였고 뭐 했겠지만 정치 칼라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반대 세력들을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그 파당색이 짙었던 정치적인 인물이시고 송자대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학술 자료도 남겼고 충청도 어지간한 데 가면 이 송우암과 관련된 유적이 다 있어요. 충청도 어지간한 데 다 있어요. 대전엔 어디가 있어요? 예, 우암사저고 난간사. 이원. 예, 이원에 가도 있겠고, 뭐 괴산에 가도 있고, 뭐 강경에 가도 있고, 이 양반에 관련된 그 유적지는 충청도 곳곳에 산재해 있어요. 아무튼 겁나게 정치적인 인물이었고, 조선사를 통틀어서 이보다 정치적인 사람은 없었어요. 정치적인 영향력이 엄청났었고, 참, 그러면서도 아주 보수 색채가 엄청나게 강했었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호윤유라는 사람이 이 양반 때문에 죽었죠. 왜? 주자와 다른 경전 해석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그 백호하고 굉장히 친했었거든. 그래서 막 백호하고 젊었을 때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고, 야, 내가 지금까지 헛공부했더라. 진짜 윤유를 만나보고서 내 공부가 얼마나 짧은지를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백호 윤유가 그 주자와 다른 경전 해석을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펄쩍 뛰죠. 그랬더니, 아니, 주자만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어딨냐.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예를 들어서 공자님 말씀을. 주자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런 말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자와 다른 경전 해석을 했다고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아서 죽여버리죠. 뭐 그 정도로 아주 굉장히 외골수 같은 성격이었던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서포. 이 사람도 서인이죠. 이 사람도 이제 인현왕후 편에 서서 사시남정기라는 소설을 썼는데, 이 사람 하면 첫째, 효자다. 대단히 효자다. 그리고 유복자다. 자기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이게 사계 김장생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충청도에서 행색계나 하는 사람들은 은진송 씨, 그 다음에 여기 김씨들, 광산 김씨, 그 다음에 파평윤 씨, 그 집안들이에요. 제일 이 근처에서 세력계나 누리고 살았던 사람. 그러니까 여기도 내내 광산 김씨죠. 사계의 손자예요. 1637년이니까 17세기 초반에 태어나서 17세기 후반에 돌아갔는데, 유목자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도 뭐 암행어사도 하고, 동부승지, 예조참의, 공조판서, 대사헌, 이게 꽤나 높은 벼슬을 막 다 장차관을 한 거죠. 그래서 성시열의 열렬한 추종자예요. 열렬한 추종자지. 자기 할아버지의 제자니까. 그래서 이제 예송 때, 예송이 뭐예요? 남인하고 서인하고 뭐 상복을 1년이냐 3년이냐 하고 막 피 터지게 싸운 거 아니에요. 거기서 이제 1차 때는 서인이 이기는데 2차 때는 서인이 져요. 그래가지고 2차 때 이제 귀향을 가지. 그래서 남해 가면 그 서포 문학관도 있고 서포에 그 관련된 유적이 많아요. 이 양반이 이제 소설 사시남정기라는 걸 썼는데, 이게 이제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쓴 건데, 이게 내내 첫째 부인을 뭐 이렇게 버리고 둘째를 데려왔는데 둘째가 여부 같고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게 인현왕후와 장희빈 얘기를 빗대서 쓴 소설이야. 그래서 이제 구운몽이라는 것도 9명의 뭐
그 9명의 선녀하고 이렇게 성칠인가? 누구더라? 제 주인공이? 성진일 거야, 아마. 성진이가 뭐 9명의 그 선녀들하고 뭐 이렇게 희롱하면서 놀고 막 하는 그런 소설을 썼는데 아주 문학성이 높죠. 그래서 당시에 지금처럼 유튜브가 있어, 인터넷이 있어, 무슨 책 하나 누가 썼다 그러면 아주 그냥 대폭발하는 거죠, 인기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 양반을 낳고 혼자 살았어.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지은 거야. 근데 그 이면에 가서는 다분히 정치적인 칼라가 들어있는 거지. 어머니를 위해 지은 책이고, 전민동에 문학비가 있는데, 이 양반도 대전에서 낳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광산김 씨들이 그 집성촌을 이루고 이제 살고 그 집안 자손이다 해서 대전의 인물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참 애매해요. 그래서 여튼 대전에서는 계속 대전의 인물로 이렇게 띄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굉장히 그 문학사적으로는 연구 가치가 높은 분이죠. 서포 김만중. 호연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자가 집제자예요. 근데 이제 당, 헌 이런 건 큰 집인데 제는 이렇게 조그만 집이에요. 그래서 호연제라는 집을 지고 살던 여자예요. 이 아줌마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해요. 조선이 500년인데 여기 임진왜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이제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와 후기에 모든 이 문화 관습 이런 게 바뀌는데 제일 많이 바뀌는 게 여성의 지위예요, 사회적 지위. 전기 때는 고려의 연장이야. 고려식 아니 어느 날 1592년에 조선이 개국했다고 그래서 고려 문화가 싹 없어지나?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살아있는 거야, 잘잘이. 그죠? 그래서 이 조선 전기 때는 고려 시대의 풍습이나 전통이 많이 이제 살아있는 거고, 이때 가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고. 그래서 전기와 후기를 비교해보면 여성 관련된 여성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전기의 여성들은 당당했고, 뭐랄까, 이렇게, 보호받았고, 발언권도 있었고, 뭐, 재산도 이렇게 받았고, 다 했어요. 남자들 하는 거 다 했어. 근데 후기에 가면서 여권이 완전히 찌그러들어. 요때는요, 남자들이 장가를 간 거예요. 장인네 집이 장가예요. 결혼을 하면 장가를 가가지고 거기서 몇 년 살다가 이제 지네 집으로 오고. 결혼식도 여자네 집에서, 신부네 집에서 하는 거고. 어떻게 했는데 조선 후기 가서는 여자들이 이제 시집으로 오는 거야. 전기에는 장가를 간 거고, 후기에는 시집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요. 그 무렵에, 이제, 이 양반은 후기니까, 이쪽으로 이제, 시집으로 온 거고, 이 양반은 홍성 사람이에요. 홍성 갈산면 출생인데 대전으로 시집으로 온 거야. 회덕으로 송씨네. 그래서 송요화라고 동춘당의 아들 증손자지. 3대손. 그들이 시집으로 왔어. 홍성에서 야 너 대전 회덕 가면 아주 명문 집안이니까 너 글리 시집을 가라. 그래서 이제 온 거야. 왔더니 이 남자가 좀 무능했대요. 그리고 남녀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지 아주 뭐 며느리를 고생만 시키고 인간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워. 근데 이 여자가 정말 똑똑했거든. 그래서 여기 보면 황진이, 허난설이 누구 누나죠? 홍길동전을 쓴 허균의 누나지. 사임당 율곡의 어머니야. 그 다음에 이매창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 양반도 이제 허균하고 친했던 그 기생 출신인데 아주 이 문필력이 대단했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조선의 대표적인 여성문학인이다. 왜? 시를 잘 써. 당시에는요, 시만 잘 쓰면 만사오케예요. 시를 얼마나 잘 쓰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시는 자유시라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형식이 없잖아.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한시는 정형시예요. 형태가 정해진 시야. 여기다가는 반드시 작구를 몇 자로 하고, 여기다가 반드시 무슨 글자를 넣고, 학문을 안 한 사람은 도저히 흉내도 못 내게 형식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시를 지을 줄 알아야 진정한 지식인이고, 그런데 한시를 그렇게 잘 지은 거야. 42년 살면서 진짜 조선 문학사에 대단히 중요한 업적을 남긴 시인이에요. 그리고 대전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홍성 출신인데 이제 여기 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정말 남편에 대한 원망, 이 사회의 여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에 대해서 대단히 저항심이 강했고, 그리고 이제 자기네 시집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명문가 집안인데 왔더니 어험털털만 하고 앉았고, 이건 여성을 이렇게 무시하고 일만 시키고 뭐 이런 걸 낱낱이 고발하는. 근데 그 시댁에 조카들 있잖아요. 그 조카들하고는 되게 친하게 지냈어. 작은엄마 하면서 이제 친하게 지낸 거지. 그래서 그 조카들이 사후에 문집을 내줬어. 책을 내줬어. 글을 모아서. 그래서 하여튼 대단한 여류 시인입니다. 홍성서 태어나서 이제 시집을 20살 남짓에 왔겠죠. 열 몇 살에. 그래가지고 40대 초반에 갔으니까 한 20년을 대전에 살았겠죠. 그러면서 동춘당 집안에 와서 당시의 사회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허난설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하고 비슷한 시대인데 허난설원도 시집을 갔어요. 근데 이 여자도 그렇게 고생을 했어. 아주 정말 남편이 무능하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되나, 자기 각시가 너무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기죽어가지고 맨날 시샘하고, 그래 너 잘났어 하면서 막 바깥으로 돌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랬어요. 신사임당도 사실은 그랬어. 근데 신사임당하고 여기하고 몇 년 차이 안 나는데 이 집은 어떻게 했어? 이 집은 시집을 안 갔단 말이야. 장가를 왔지. 그래서 율곡을 강릉에서 남겨. 그래가지고 그 율곡 아버지가 이원수인데 거기도 무능했어요. 술만 먹고 현찮았어. 그래가지고 신사임당이 또 되게 무시했어, 남편을. 그 얘기까지 다 하면 길고, 하여튼 여기까지. 한 명 더 해야 된다. 여기까지 하고 쉬세요. 단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지. 단제. 저는 뭐 잘은 몰라요, 이분에 대해서.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듣고 뭐 영상도 보고 역사 다큐 같은 것도 보고 하면서 이제 혼자 생각에, 우리 역사상 정말 가장 훌륭한 사람을 뽑으라면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을 뽑아,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 셋을 좋아하거든. 뭐뭐뭐 3인, 뭐뭐뭐 세 가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근데 이거는 둘이야. 그래서 한 명을 넣는다면 누굴 넣을까를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이 충무공하고 세종의 업적이 워낙 커. 그래서 누구를 갖다 넣어도 거기에 감히 비교할 바는 못 돼. 비교가 안 돼. 근데 누굴 넣어야 되나를 나는 혼자서 여러 번 생각했는데, 나는 정조를 넣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현대 인물인 정주영을 한번 넣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정주영. 뭐 이렇게 여러 인물을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한번 생각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또 단재예요. 정말 훌륭하시더라고. 정말 훌륭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은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 그 산내에서 저기 뿌리공원 쪽으로 가는 길 있잖아요. 그 중간에 어남리가 출생지인데, 어남동이죠. 이분도 마찬가지야. 청주, 그러니까 여기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는 데가 외가 동네고, 청주 운전면허 시험이 있는 데가 친가요. 이 양반이. 그래서 그 낭성면이라고 거기 출생이에요. 근데 이분도 어머니가 친정집 와서 몸을 풀고 난 거야. 그래서 한 열 몇 살까지 여기 외가 동네에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대전에서는 대전 사람이다. 그래서 서대전 사거리에다가 동상도 세우고. 청주에서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단재는 청주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그 단재를 청주의 대표적인 역사인물로 선정을 해서 많은 그 기념사업도 하고, 쉽게 말해서 여기에 이제 대전 교원연수원이라고 있어요. 저 반포면에 가면. 충북은 교원들 그 교육하는 연수원 이름이 단재교육원이에요. 거긴 단재교육원이에요. 그래서 민족사학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정시대 때 우리가 제일 정말 당한 것 중에 제일 서러웠던 게 뭐냐면 역사관이에요. 역사를 걔네들이 이렇게 한반도가 있고 여기 이제 만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5,000년 중에 고조선 2,000년 동안 여기를 다 차지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고구려 때도 여기를 다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압록강 밑으로 자꾸 찍어서 내려가지고 반도사관, 한반도에 국한된 역사로 자꾸 찍어 눌러서 지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을 여기로 국한시킨 게 일본 애들이 한 짓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그걸 알아채고 여기를 가서 다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여기가 다 우리 민족의 터전이었다. 이런 걸 막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 만주 일대를 다 우리나라 역사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계가 서울에서 이루어졌는데 일본 학자들의 지도를 받은 사람들이 뭐 있어요. 이병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국 대학의 사학계를 장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반도사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 춘추전국 시대나 이런데 재미난 이야기 무지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가 한국으로 치면 뭐예요? 고조선이야. 근데 뭐라 그랬어? 뭐 호랭이가 뭐 쑥을 먹고 마늘을 먹고 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이런 신화적인 얘기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는 거야. 그때가 서기 2000년 전이면 뭐 기원전 5, 600년 전이면 그때 막 공자님, 맹자님 막 돌아다니고, 거기 뭐 춘추전국 시대 막 지들끼리 뭐 싸우고 뭐 오나라 월나라 싸우고 그 기록을 우리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나라 역사는 뭐 호랭이가 뭐 불 속에 들어가서 20일 만에 나와갖고 뭐 그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규명했던 아주 대단한 역사학자시고 사상가고 신문기자, 대한매일신보 무슨 이렇게 신문 일이잖아. 계속 그 주필 논설을 하셨고요. 아시죠? 뭐 이렇게 고개 들고 세수했다는 그분이고. 근데 이분이 무정부주의자예요. 아나키스트라 그래가지고 그런 점 때문에
보수 진영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뭐, 조선동맹, 뭐, 그런 동맹 이런 거 들어가면 그쪽에서는 경계하잖아요. 그래서 조선상고사. 아주, 태고 쪽에 옛날의 역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걸 집필을 했고, 미순 감옥에서 옥사를 치르셨는데, 아무튼, 대전이면 어떻고, 청주면 어때요? 그냥, 이 대전 청주를 오가면서 아주 대단한 분이세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공부 좀 더 해볼 생각인데 아주 볼수록 이제 들을수록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쉬었다 하시겠습니다. 신행정 수도. 행정도시하고 행정수도는 뭐가 다른 거죠? 원래는 세종이 행정수도로 올라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행정도시가 된 거예요.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래서 행복도시가 된 거 아니에요. 수도가 올라오면 뭐가 와야 돼요? 대통령실이 와야죠. 국회가 와야 되고. 그게 다 지금 서울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못 오고 부처만 왔잖아요. 부처만 왔으니까 그냥 행정도시죠. 행정기관이 와 있는 도시. 근데 대통령실하고 국회가 와야 진정한 국회는 이제 또 여기 온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행정 수도화 되지 않겠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행정도시가 사실 세종시가 바로 인근에 오면서 대전에 엄청난 그 영향을 준 거죠. 어떤 영향을 준 거예요? 사람을 뺏어갔죠, 첫째는. 일단은 서울 경기에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도시를 만들었더니 일단은 대전 사람들이 가더라. 근데 저는 그 크게 걱정 안 해요. 인천에서 서울 사람들을 뺏어갔다? 결국은 이 인천 서울이 다 크는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행정도시와 대전 이 일대 전부 다 잘 될 걸로 봐요. 먼 안목으로 봐야 되지 않나. 대전에 세종시와의 관계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자, 77년도. 제가 초등학생 때네요. 77년도에 초등학교 이때 막 입학하고를 한 2, 3학년 되나? 하여튼 그때인데 이때 이제 박정희 정권이 극비리에 수도 이전 계획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70년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이농 향도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하는, 특히 서울로 향해서 마구마구 올라가는 게 극심했던 때죠. 극심했던 때죠. 그런데 도시는 도시대로 문제가 있고, 왜? 갑자기 사람이 늘어나니까 집도 부족해, 먹을 물도 부족해, 도로도 부족해, 모든 게 부족하죠. 학교도 부족하고. 시골은 갑자기 사람이 다 떠나버리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문제. 이런 문제가 심해서 77년도만 해도 이런 문제가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신행정수도를 만들어서 옮기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공론화되지 않고 극비리에 정말 알 사람만 아는 범위 내에서 소수가 움직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고속철도 계획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령같이 생겼네 이렇게, 그죠? 여기가 공주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여기가 합강리 아니야, 그죠? 여기 미호천 이렇게 여기보다 좀 좌측인 거죠. 서쪽. 이렇게 여기에다 뭐 국회도 일리 옮기고 시청도 일리 옮기고 대법원도 옮기고 중앙청이 뭐예요? 정부 청사죠. 이런 계획을 대통령 관저에
딱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백지계. 나중에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이게 이제 중단된 거죠. 중단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어떤 법적인 절차, 뭐 국민투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이때는 뭐예요? 그냥 정권에서 한다면 하는 거야. 무슨 누가 토를 달어. 그래서 살아계셨으면 아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을까 싶네요. 이게 지금 금방 보여드린 그림이에요. 그죠? 비슷한 게 아니라 이게 그거예요. 그거하고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의 행정도시. 딱 맞죠. 다만 이게 어디로 간 거야? 일로 간 거죠. 서쪽으로. 원래 여기라 하려고 그랬던 것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온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그림이 맞춰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맨 처음에 장기면 일대가 발표된다고 그랬을 때 여긴 줄 알았던 거야. 사람들이 다. 여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실측을 해보니까 이쪽이더라는 거지. 더 조금 동쪽으로 와서. 이거는 서클형이죠. 요 도로. 요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원형으로 도시가 발달을 해서 여기에 이제 BRT라고 하는 버스가 다니죠. BRT가 뭐예요? 신호등 안 걸리는 버스야, 쉽게 말해서. 버스는 버스인데 신호등이 나올 때쯤 되면 지하를 파줘. 다른 차들은 다 옆길로 가고 얘만. 신호등이 나올 때쯤 되면 고가를 얹어줘. 그 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이 버스는 정시성. 정확하게 도착하는 거죠. 이게 신호에 안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서클형으로 도시를 만들어서 이쪽에 이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이제 있는 거고 이쪽에 정부 청사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세종시가 이렇게 탄생을 하는 거죠. 두 도시가 맞붙어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계속 팽창되면 이렇게 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백지계획은 70년대 후반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로 수립된 행정수도 이전 계획이에요. 통일 전까지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공주, 연기 일대로 옮기려던 계획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근데 79년도에 박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하시면서 이제 이게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론이 됐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수도권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경부축의 편중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서울이 있고 부산이 있어. 그럼 여기로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에 광명, 수원, 안양, 평택, 천안, 조치원, 대전 전부 다 여기에 다 붙어 있잖아요. 특히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축에 다 깔려 있는 거 아니야. 이 축을 벗어나면 완전히 깜깜해지는 거야. 여기 강원도 쪽 나머지 여기 기차 타봤어요? 뭐 태백선이나 뭐 이런 거? 2냥짜리, 3냥짜리 텅텅 비어서 가요. 여기만 맨날 평일에도 자리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만 너무 편중된 개발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대도시는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내려가면 뭐 김천, 구미, 뭐 대구 뭐 해가지고 다닥다닥 붙었잖아, 도시들이.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벌써 도시 발전이 완전히 낙후돼 있죠.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이 경상도 정권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여기는 안 해주냐. 그래서 두 지역을 잇는 경부축의 편중된 발전으로 이제 발생하는 도시 문제, 경제 문제, 지역 불균형의 문제 이런 걸 다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서 좀 벗어난 충청권으로 가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저런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68년도에 김신조가 넘어온 게 68년도예요. 왜 왔어요?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이제 처음 신고를 받았잖아요, 남국군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로 못 오게 하려고 그 진공작전을 하는데, 이제 사람이 갈 수 있는 최대 속도를 산길로 이렇게 계산해서 여기 이상은 못 갔을 거다 해서 거기 뒤지고 앉았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서울에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출 규모라는 거야. 훈련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사람의 능력 밖의 속도로 임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한바탕 소동을 하고 다 죽고 김신조 하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장공비가 청와대 습격을 하려고 해서 너 왜 왔어? 그랬더니 나 박정희 모가지 따러 왔수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경기를 해 그 시절에.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것도 원인이 됐더니. 김신조가 넘어온 이유는 많아요. 근데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월남전 때문에 왔더라고요. 한국에서 이제 60년도 후반에 월남에 파병을 했잖아요. 미국이 하도 사람 보내라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돈도 급했고 돈 많이 준다고 하고 미국에서 압력을 세게 넣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월남 파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베트남 쪽으로 이제 우리 간 거지. 그때 북베트남의 그 호치민이 김일성이한테 계속 연락을 넣는 거야. 니네도 좀 보내줘. 그러니까 거기서 6.25가 한 번 더 날 뻔한 거야, 사실은. 우리도 좀, 북한도, 남한도 저기 보내왔는데, 북한서도 좀 병력 좀 계속 보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김일성이가, 그거 안 보내고, 그럼 내가 남한 애들 철수하게 해줄게 그랬대요. 남한 그, 파월 장병들 철수하게 해줄게. 그래 놓고 김신조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논리가. 지 나라도 못 지키면서 남의 나라 지키고 있을 새가 어딨어. 빨리 들어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나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무장공비 청와대 습격 사건 때문에 야 이거 서울 위험하다. 북한하고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좀 빼자 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그래서 71년도에 김대중 후보는 대전으로 수도 이전한다고 공약을 대전이라고 딱 찍었어요. 이때 71년도에 표차이 얼마 안 났었잖아요. 이때 김대중 됐으면 대전은 노빵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못 살아. 땅금 비싸서 못 왔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한 30년 지나서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이 유세활동 중에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청와대와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 그랬어요. 이때는 대전이다 뭐 공주다 이게 아니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행정도시지 뭐.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내가 볼 때는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좋든 싫든 뭐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그것만 이명박 하면 그래도 4대강 생각은 나잖아. 이 양반은 이제 행정수도 이거야. 그래서 취임하자마자 건설 추진단을 발족해가지고 이제 막 밀어붙인 거예요. 5년 안에 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특별조치법도 만들고 특별조치법 제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후보지 선정을 했는데 야 이때 내가 이제 한참 그 열심히 일하던 시절의 기자인데 참 하루하루 참 다이나믹하게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제 백지계 후보지와 일부 겹치지만 동쪽에 위치한 지역 지금 아까 지도 보여드렸죠? 여기가 이제 초이스가 된 거예요. 그 전에 공모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신행정수도 추진사업단인가가 이제 다 후보지를 물색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진천하고 음성하고 결쳐 있는데 여기가 지금의 진천 음성 혁신도시 자리예요. 덕산면하고 맹동면 사이 거기. 지금의 혁신도시 그 자리야 여기가. 여기가 후보지였고 또 하나는 여기 저기 병천쯤 돼요. 그 독립기념관 목천 병천 그쯤에 여기도 한 후보지였고 2천만 평 정도.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지금의 행정수도 된대 여기. 그다음에 또 하나가 그 밑에 내려가서 그 계룡면 노성면 있는 데 있잖아요. 그 예, 그쪽. 그래가지고 요 네 개가 경합을 벌인 거야. 경합을 벌여서 어디로 가냐? 막 이렇게 서로 했었죠. 여기 나오네. 진천 음성지구, 그 다음에 천안 병천지구, 여기. 그 다음에 공주 연기지구, 지금의 행정수도, 행정도시, 그 다음에 공주 논산지구, 여기 공주하고 논산 가다가 그 탄천면, 이인면 있는 데 있어요. 그쯤. 거기도 뜰이 넓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개를 놓고 경합을 벌인 거야. 대개 2천만 평 왔다 갔다, 2,100, 200만. 그래서 전문가 집단이 뭐 맨날 실사를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 물도 있냐, 뭐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여기가 최종 낙점이 돼서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했죠. 이거 아세요? 자, 지금 이게 녹색이 뭐예요? 이게 파남동에서 시작해서 대전 반성역까지 대전 지하철 1호선 이거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끊겼잖아요. 이 반석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세종까지 연결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얘기가 없는 건데 여기 세종 청사 있는데 정부 청사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걸 계속 올려가지고 조치원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전역 여기가 대전역이네요. 대전역에서 밑으로는 옥천까지, 위로는 신탄진까지. 이거를 왜 서울에서 수원, 서울에서 인천 그 전철 다니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광역철도를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철이 왔다 갔다 하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탄진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조치원까지 가는 거야. 그럼 조치원서는 뭐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하고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여기 청주역까지, 청주공항까지 이렇게 가는 건데 지금 이게 현재 충북선이에요. 근데 이게 청주 시내에서 외곽으로 돼 있거든? 청주 시내 외곽으로.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충북도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치원서 여기가 청주 시내예요. 이렇게 가봐야 소용없으니까 청주 시내를 관통해서 이렇게 가는 노선을 좀 만들어 달라. 원 충북선. 옛날에 청주역 시내에 있던 거. 그렇겠네요. 그렇게 갔겠네. 중앙공원 쪽으로 예. 내려오고 옛날 청주역에서 옛날 청주역이요. 옛날 청주역이 지금 문화방송 자리죠. 충북선이 이렇게 해서 청주 시내로 예, 예. 오금쪽 올라가는데 이게 지금 중앙공원이 청주가 이제 안산의 그 밑에까지 이쪽으로 예. 와서 저 청주공항으로 이제 올라가라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충북선은 저 외곽이에요. 논밭에.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해주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대통령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렇게 해서 기획예산처로 넘기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KDI라고 국토연구원인가? 거기서 이렇게 되면 돈을 얼마를 들어간다. 그러면 투자가 이만큼인데 하루에 이용은 얼마큼 한다. 그래서 투자 대비 실익 이 얼마나 있나 그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이 통과돼야 사업이 확정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단계까지 안 간 거예요 아직. 그래서 청주에서는 충북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고 여기 이제 전철 다니기 시작하면 대전은 뭐예요? 난 여기 살아.
여기 유성에. 청주 술 먹으러 갔다가 저녁에 11시 넘어서도 전철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여기, 상가집 갔다가, 조치원 상가집 갔다가 저녁에 11시, 12시에 와도 되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에서 뭐 의정부, 여기 어디야, 인천, 수원 이렇게 지하철 타고 다니는 거 우리가 되게 부러워했었잖아요. 그래서 광역철도라 그러죠. 광역시 중심으로 주변 도시하고 철도를 연결시켜서 이제 수도권 전철처럼 전철 다니게, 그게 이제 이 사업이에요. 수도권 광역철도. 그러면은 여기 어디야? 이 세종 청사 있는 데하고 대전은 그냥 뭐 그냥 같이 다니는 거지 뭐. 출퇴근하고 저걸로. 예. 이렇게 되면 청주, 조치원, 세종, 대전, 뭐 여기 계룡 다 옥천까지 그냥 자유롭게 다니는 거죠. 늦게까지. 그리고 이게 이미 여기서 천안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진짜 전철 타고 뭐 1,500원만 내고 다 다니는 거예요. 늦게까지. 우리가 서울 가면 제일 부러운 게 지하철이잖아요. 지하철하고 전철.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은 못해도 이렇게만 해놓으면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그야말로 청주, 대전, 세종이 다 뭐예요? 사실은 저 천안까지 다 한 도시처럼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전이 중심이에요. 시계와 도계를 넘어서 인접 도시간 철도 계획을 통해서 교통망을 대구권에서도 하고요. 부산권도 하고 어디 광주권도 해요. 다 지금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대전을 비롯해서 주변 도시 간의 인구 이동은 이 광역철도가 구축이 완료되면 또 한 차례 뭐 이쪽으로 쏠리든 이쪽으로 쏠리든 뭔가 한 번 또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그 생활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교통 아니겠어요? 그죠? 이걸 해? 여기까지만 하시죠. 뭐. 여기 대전 청사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71년도에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에 꼭 집어서 대전으로 가겠다 그랬거든. 신도시를 만들기보다는 대전에 가겠다. 그래서 대전에 뭔가 오겠다는 얘기는 그 전부터 꾸준히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정부 부처가 있고요. 뭐 기획예산처가 뭐 이렇게 부자로 끝나는 데 있잖아요. 농림수산식품부, 교육부, 무슨 과학기술부 부자로 끝나는 데가 있고, 그 밑에 하나의 부처로 만들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그래도 별도의 청사와 그 기관 기능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뭐 국방부 산하의 병무청, 또 뭐야, 뭐 동계청은 어디 산하죠? 예? 대전에 있는데 그 위에 부처가 어딜래나? 재무부인가요? 예, 기획예산처, 통계청, 그 다음에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조달청, 이런 청자 들어가는 거, 청자 들어가는 거 중에서 기상청, 뭐 이런 거 대전에 와 있죠. 8개 청이. 예, 센 건 안 왔어요. 검찰청, 경찰청, 센 청은 안 왔어요. 제가 과천에서 살았었는데, 예. 과천이 통했어요. 여기 다 오는 바람에 그렇죠.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살았었는데. 그래서 일단은 부처라는 데는 이제 뭐 대통령실이나 국회하고 워낙 유기적이니까 거기는 이제 천천히 내려온 걸로 하고, 우선 선발대로 대전으로 내려가 한 게 정부청사에 온 게 외청들이래요. 외청이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외청단위. 가까울 필요가 없는, 여기가 이제 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달청, 특허청, 병무청, 산림청, 문화재청, 뭐 이런 거,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이해 못해요. 연면적, 이거 뭐. 하여튼, 대전의 대표적인 건물이 됐죠, 가운데. 예. 그래서, 대전청사가 오기까지 80년도에 기획단을 만들고,
그때 이제 90년도에 수도권 5개 신도시, 1기 신도시라 그래요. 그거 만들면서 지방 광역시에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 신도시를. 서울 근처에 수도권에 일산, 분당, 평촌, 삼본, 또 하나 어디지? 중동, 부천 중동, 안양 삼본, 뭐 이렇게 해서 성남에 분당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면서 5개를 신도시를 만들면서 지방에 하나씩 만들었어요. 그게 대전은 둔산이에요. 광주는 상무지구. 부산은, 대구는 수성인가 뭐, 그러고 부산 해운대하고 뭐 이렇게 해서 5개를 만들었는데, 그때 대전 둔산을 만들면서 여기에 정부 그 외청을 둘 수 있는 땅을 마련을 했죠. 그래서 1993년도에 착공을 해서 7년도에 완성해요.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이 지금의 코레일이 정부기관이었어요. 정부기관. 그래서 지금 민영화해서 코레일을 만들었는데 철도청이 있어가지고 철도청이 그때 오고 뭐 지금 이제 코레일로 나갔죠. 그래서 철도청도 글로 왔었죠. 요때 90년도 초반에 청사가 오고 그다음에 계룡대도 요때 왔어요. 요 계룡대로. 그리고 뭐 군수사도 요때 막 옮겨서 오고 이러면서 이때가 대전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예요. 1년에 10,000명 이상씩 계속 늘어나고 이때가 153만 명까지 찍은 거야. 154만 명까지 최고. 90년도 초반에. 그러다가 그 뒤로 이제 좀 유지하다가 이제 세종시 생기면서 쭉쭉쭉쭉 1년에 몇 명씩 하다가 지금은 147만 정도 되는 것 같죠. 네, 관세청. 세금이 3가지가 있어요. 국세, 지방세, 관세. 네. 그 중에 관세. 관세는 뭐예요? 수출, 수입하면서 생기는 세금. 조달청. 정부 물품 대주는 거죠. 병무청, 산림청, 특허청, 통계청, 문화재청, 기상청. 기상청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중기청, 중소기업청. 근데 중소기업청이 뭐가 됐어요? 중소기업 부가 됐지. 부가 되면서 세종으로 가고 그 대신 기상청이 왔죠. 그리고 국가기록원도 있고요. 특허심판원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 외에 그 정부청사 거기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감사원 대전사무소 같은 거 뭐 직원 몇 명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도의 건물은 없고 거기 이 건물 안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런 기관들이 짜잘짜잘한 이제 기관들이 와 있어요. 대개는 8개 청.